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릭스 정상회의가 8월 22일부터 3일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죠. 그래서 오늘 글로벌 경제 트렌드 시간에는 브릭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들이 추구해온 단일 통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브릭스라는 이름은 2001년에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짐 오닐이 투자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 4개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브릭이에요. BRIC. 그것만 말하면 발음이 불편하니까 거기다가 복수형으로 해서 브릭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4나라가 그 당시에는 경제가 급성장하는 나라들이었던 것입니다. 9.11 테러 이런 것 등으로 세계가 뒤숭숭해졌죠.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투자 상품으로 이 브릭스라고 하는 상품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나라들, 당사자 나라들이 이 이름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6년 유엔 총회가 끝난 후에 이 4나라가 공식 모임을 가졌고요. 거기다가 S, 마지막에 붙은 그 S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2010년에 초대를 받아서 처음 참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번 모임, 2023년 모임은 그 가장 마지막에 가입한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겁니다. 출범 당시로서는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들, 이머징 이코노미들의 친목 모임 정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2015년에는 New Development Bank라고 하는 NDB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나라 간의 일종의 상호 신용공고 비슷한 그런 은행을 만들어서 1,000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죠.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회원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자, 이런 역할을 할 목적으로 만든 은행인 겁니다. 출발은 500억 달러로 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존의 IMF나 월드뱅크나 이런 국제 금융기관들이 이게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 출발하는 이 브릭스 은행은 이들과 달리 혁신적이고 또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회원국들이 동등 대우를 받는 그런 혁신적인 금융기관을 만들자, 이런 목표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IMF나 월드뱅크와 다를 것이 없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못한, 불투명함은 더욱더 심해진, 더욱더 불공평해진 그런 곳이 됐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릭스가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성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미 국가들, 또 반 G7 국가들, 이런 나라들, 다시 말하면 또 독재 국가들의 모임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모임에서 새로 초대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6개 나라가 새로 초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회원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이란,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레이트. 이 6개 나라가 새로 회원국으로 초대가 됐어요. 앞으로 그래서 11개국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6개 나라가 초대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회원국으로 지원한 참가 의사를 밝힌 나라는 한 40국 된대요. 그 중에 6개가 뽑힌 건데, 이 나라들의 면면이 사실은 독재 국가들인 겁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독재 국가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있죠. 그게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보여주는 정치 및 시민 자유 지수입니다. 요것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데에서.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듯이요, G7 국가들, 즉 브릭스 국가들이 반대하고 나선, 그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이 G7 국가들의 이 프리덤 하우스 자유 지수 평균은 92점입니다. 캐나다가 98로 가장 높고 미국이 가장 낮아요. 그 중에 83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물론 G7 국가는 아니지만 또 대한민국은 83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새로 초대된 6개 나라 자유지수 평균은 48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아르헨티나가 하나가 85로 매우 높아요. 이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나면요, 나머지 5개 나라 평균이 15입니다. 그야말로 독재 국가들인 거죠. 독재 국가들이 브릭스 회의에 브릭스 회원국이 되겠다고 너도 나도 신청을 한 겁니다.
브릭스의 기존 멤버들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확실한 독재 국가죠. 브릭스 회원국의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독재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자본주의 국가들의 횡포를 물리치자. 이게 이 모임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세계는 미국 일국 체제가 되었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국가의 억압을 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 말입니다. 이런 국제 질서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컨센서스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경제력이 강력해지면서 또 정치적으로는 이 나라가 전체주의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인 겁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통치자들이 중국을 믿고 독재자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죠. 또 기존의 독재 국가들은 민주화의 압력을 이제 받을 필요도 없어진 상태인 겁니다. 브릭스는 그런 나라들이 상부상조하는 국제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사는 일반 시민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져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브릭스 국가들이 경제 측면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달러 패권의 붕괴입니다. 특히 최근에 더욱 그렇게 됐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입니다. 특히 금융 제재인데요. 금융 제재를 러시아에게 가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이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자기 나라 은행들에 예치되어 있던 러시아 외환 보유액을 일방적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 합계액이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400조 원이 넘어요. 이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의 패배로 끝난다면 그 400조 원 넘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동결된 그 금액입니다. 이 돈은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인 거죠. 다른 독재 국가들, 반미, 반 G7 국가들도 당연히 비슷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G7 국가들의 은행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또 달러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이 그 은행을 또 그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참 그러니까 그들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스위프트라고 불리는 이 국제 송금 메시지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다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하고 돈 거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돈을 보내고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입을 하기도 매우 어려워졌죠.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제 거래에 있어서 기축 통화인 달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인 겁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가 중국하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위안화 결제도 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조금 덜 쓰게 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또는 다른 나라들, 다른 브릭스 국가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금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거래를 하는데 금은 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사고 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중국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 나라들도 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신흥 국가들이 달러 빚을 많이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였으니까 거의 이자가 공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 대출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너도 나도 그 달러 빚을 들여다가 쓴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작년부터 인플레를 잡는다면서 금리를 5.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달러 빚의 이자가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들 지금 죽을 지경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흥국들은 달러도 미국도 정말 싫어하게 됐습니다.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중국, 러시아는 더욱 그렇고요. 자, 그러자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일 통화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것이죠. 브라질의 룰라가 선봉에 서서 단일 통화를 만들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번 브릭스 회의에서는 단일 통화 창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공식적인 의제로 등장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공식 회의에서조차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
참가국들이요, 자기 나라의 통화 주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재무장관, 이 남아공 재무장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단일 통화를 만들면 자국 통화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새로 생기는 돈은 별도의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 회원국들의 중앙은행들은 다 없어지고 중앙은행이 하나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자국 통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998년 유로가 생기면서 이게 다 없어졌죠. 그리고 유로 하나만을 쓰게 됐던 거고 ECB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하나가 딱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유로 회원국들처럼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싶을까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설령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통화 주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유로화의 경험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유로화가 1998년에 출범한 이후에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힘을 못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2009년 유럽 부채 위기 때부터인 겁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에 직면하게 됐고 그 때문에 유로 체제 전체가 붕괴될 뻔했던 거죠. 그 독일,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IMF 이런 데서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긴급 자금을 부담해준 덕분에 겨우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었습니다. 이 단일 통화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 각 회원국들이 재정 관리에 아주 절제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에서도 회원국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염려해서 미리 규칙을 만들었죠. 마스트리트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로 유지를 하자.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가 눈을 속여가면서 부채를 잔뜩 늘려놨고 그 때문에 유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것이죠. 자, 브릭스 국가들 또 앞으로 가입할 그 나라들이 과연 돈 씀씀이를 절제할 수 있을까요? 또 통화 주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의제로 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물은 또 있습니다. 이 새 통화가 달러를 누르려면요, 기축 통화가 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자, 기축 통화가 되려면요,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한번 보세요. 자본 거래가 거의 무제한의 자유잖아요. 투기꾼이 공매도를 하던 파생 상품을 만들던 그대로 둡니다. 돈이 국경을 마음대로 드나들게 놔두는 거죠. 그게 기축통화국인 거예요. 만약에 브릭스 회원국들이 그렇게 자본 자유화를 한다면 아마도 자본 유출이 일어나서 난리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미국은 수십 년간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역 적자가 나야 그 나라의 돈이 다른 나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브릭스 회원국들 몇 년을 보면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들 흑자를 내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도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나라의 돈은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들여야 그 돈이 외국으로 나가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본 자유화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데다가 무역 적자는 더욱더 원치 않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기축통화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자리인 것이죠, 그게. 단일 통화를 근본위제로 한다는 말도 돌아다닙니다. 기사를 보면 말이죠. 근본위제로 하게 되면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엄청난 절제를 요구합니다. 근본위제 하에서는 화폐하고 금 사이의 교환 비율을 사전에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환 비율이 유지가 되려면 돈을 함부로 찍어내면 안 되는 거죠. 1971년에 미국이 금태환 정지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잖아요. 엄청난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은 근본위제에 입각한 브레튼-우드 체제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의 비율로 교환을 보장을 해줍니다. 즉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1온스를 내줄게. 이게 이제 근본위제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돈은 미국 달러와의 환율을 고정한다. 이게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였습니다.
금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 통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브릭스도 한다면, 근본 이자를 한다면 이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돈을 함부로 찍어낼 경우에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 불안해지잖아요, 회원국들이. 그러면 그 돈을 가져와서 금으로 교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 보유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부터. 복지제도를 확대한다. 또 달에다가 우주인을 보내겠다. 우주 개발을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냈고요. 또 월남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조달을 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금 보유량, 이것이 급격히 줄어들게 됐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말이죠. 결국 그래서 1971년 닉슨이 일방적으로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근본이제를 하려면 참가국들이 대단한 절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특히 그 돈을 관리하는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브릭스 국가들끼리 그런 절제가 가능할까요? 자, 많은 나라들이 달러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자기들만의 단일 통화를 만든다면 더욱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되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에 관한 결정은 천국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토피아를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지옥들 중에서 덜 고통스러운 지옥을 골라내는 것. 그게 경제에 관한 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브릭스의 단일 통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존에 달러를 쓸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 돈을 쓸 것인가, 이 문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